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고 수도권에는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자 정부의 사전 방역 대처가 너무 안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이 점차 늘고 있어 국내 백신 확보와 사용 승인,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에 비해서 백신 확보 물량이 미흡하다. 내년 3월부터 접종하더라도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나아가 지금의 방역 컨트롤 타워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기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단계라고 보고 12월 15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보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으로 유무선 전화와 화상통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료의 안전성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바로 전송됩니다. 2주 전이었죠. 이미 저희 방송과 본지 인터뷰를 통해서 성균관대학대 이재현 교수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콜드체인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를 했었죠. 이 교수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극저온, 즉 영하 70도 상태를 항시 유지하는 관리체계, 즉 콜드체인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면역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백신 도입을 앞두고 이처럼 콜드체인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관련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경남제약이 이번에는 한울TL과 손잡고 본격적인 콜드체인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한울TL은 주사제와 백신, 혈액 등의 운송에 필요한 용기와 센서, 냉동과 냉장 설비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회사로 알려진 아이텍이 최근에 전문의약품 유통업체인 송정약품의 지분 25%를 확보하고 역시 콜드체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텍은 다음 달 초 추가 유상 증자로 지분 53%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인데요. 송정약품은 전국 600여 개 병의원과 군부대, 백신 등 전문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백신 유통이 상당한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분야이긴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운송이 가능한 시스템과 기술력을 갖춘 것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016년부터 시작됐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이른바 보톡스 분쟁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는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ITC는 보톨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에 메디톡스는 제조 공정에서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가 밝혀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결국 균주의 영업 비밀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실상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음은 제약업체 관련 소식들입니다. LG화학의 당뇨질환 신약 제미글로가 국산 신약 중 처음으로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 말에 출시돼 국산 신약 19호인 제미글로 제품군은 연평균 55%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누적 매출 1062억 원을 기록했다고 LG화학은 밝혔습니다. 현재 30여 개 국산 신약 브랜드 가운데 1000억 원을 넘긴 것은 제미글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지난 6월이었죠.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 제제 보유 업체들에게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임상계획서 제출 시한을 12월 23일로 못 박았죠. 대상 업체는 134곳인데요.
15일 현재 임상시험 참여 제약사는 7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단 임상을 주도하는 업체로는 종분당 대웅바이오 컨소시엄과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인데요.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최소 수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임상을 포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뇌기능 개선제, 특히 치매 치료학 관련 소식입니다. 젠백스 엔카엘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GV1001이 치매 극복 연구 개발 사업에 예비 선정 대상 과제로 지정돼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젠백스는 연말까지 국내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미국서 진행할 예정인 중등도 환자 대상의 2상 임상시험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약업계 주가는 날아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망라한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대금 100대 종목 가운데 제약 관련 종목이 무려 21개나 포함됐습니다. 연초 100인의 제약 관련 종목은 5개에 불과했지만 4배가 불어난 수치입니다. 선두는 셀트리온으로 12월 15일까지의 거래 금액이 81조 7,150억 원에 달해서 900개가 넘는 상장 종목들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신풍제약으로 77조 5,330억 원을 기록해 전체 4위, 전통제약주로는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신풍제약은 올 들어서 거래대금이 무려 63배나 급증했고 시가총액도 8조 원 규모로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명문제약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설이 업계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오너인 우성민 회장으로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677만 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각 가치는 65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작년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매각 협상을 진행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가 없자 일단 매각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매각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는데 명문제약의 지분 매각설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영석과 정춘숙 두 국회의원이 의약품 유통과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수위를 강화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규제 대상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와 제약회사 대행업체 등입니다. 제약 유통업계가 예의주시하는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인데요.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 출연 금액과 총 발행 주식, 총 출자 지분의 30%를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하철 약국 개설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국토부가 도시철도 역산의 편의시설 용도에 근린 생활시설을 명시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이달 30일까지 행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약국과 의원 등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하철 역내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약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대한약사회가 올해 처음으로 사이버 연수원을 설립했죠. 약국 개설 및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교육 2평점을 의무화했습니다. 약사 회원 가운데 17일 현재 약 90% 정도가 이 온라인 연수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약사 면허 신고제가 시행되면 법정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들은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 약사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같은 행위는 무자격자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으로 의약품과 마약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 결과 총 9,171건을 적발해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을 보면 탈모와 발기부전 치료제, 여드름 등 피부질환 치료제와 각성 흥분제 등입니다. 또 히로뽕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대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주요 제약회사에서 새해 임원 인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40대 젊은 임원들의 승진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령제약은 최근에 경영총괄 부사장에 1976년생인 올해 44세 장도연 전무를 승진 임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승진 인사를 발표한 동아소시오그룹도 전무급 임원에 40대 3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같은 40대 승진 인사는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업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국 체인 대표 업체죠. 위드팜이 최근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기업으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위드팜 대표는 앞으로도 위드팜의 목표인 행복한 회사, 행복한 약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직원 복지 제도와 회사 시스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제약회사 동정입니다. 명인제약이 1년여에 걸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남부터미널 앞 신사옥 명인타워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이 명인타워는 원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초구 본원 건물로 명인제약이 2015년에 매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렸습니다. 저희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